안녕하세요. 쇼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무관리론이에요. 사무관리론. 자, 사무관리론을 올해 2021년 대비 나올 만한 쟁점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맵으로요. 자, 첫 번째 쟁점 국민 제안. 네, 나올 수 있죠. 국민 제안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절차에 대해서 자, 서술하시오라는 식으로 약소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쓸 내용이 많기 때문에 40점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 절차요. 중요한 쟁점이고요. 일단 개념을 여러분 잘 써야겠죠? 사무관리론은 단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국민 제안, 말 그대로 국민이 제안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누구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그런 국민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그리고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이게 국민 제안입니다. 국민 제안. 그런데 국민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이미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등이죠. 그 다음에 이미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예외사항이죠. 그리고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것, 이런 것들은 예외입니다. 자, 국민 제안의 심사요. 자, 심사 기준은요. 여러분,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거를 심사 기준으로 삼느냐. 여기 나와 있죠? 실시 가능성이요. 네. 실시 가능성을 고려해서 당연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창의성. 창의성이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 다음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 적용 범위, 계속성 등등이 심사 기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이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인원 구성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새로 신설된 규정이죠. 2020년 작년 4월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자,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입니다.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의 국민은 당연히 공무원 제외죠.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원이 2분의 1 이상의 국민, 공무원이 제외된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 새로 신설됐고요.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이죠.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이죠. 이 부분이요. 채택 여부 결정입니다. 당연히 국민제안이 접수가 되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죠? 한 달 안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에 채택 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해요. 만약에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예를 들어서 그죠?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된 국민 제안이죠. 국민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실시 예정 시기를 통지해야겠죠. 그래서 채택 제안으로 만약 채택이 되었으면요. 제안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기간 범위 내에서 채택 제안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 채택 제한의 실시.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 제한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한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 제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실시 사유가 발생되면요, 당연히 채택 제한을 실시할 수 없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요. 자, 여러분, 국민 제한 심사와 채택 여부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책 연구자, 정책 연구관리, 연구자 선정이요. 이 부분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이 정책 연구자 요 중요하다고 뽑고 있죠. 연구자 선정 방식.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구자가 뭡니까? 목차만 보면 일단 연구자에 대한 개념 쓰고 그 방식 두 가지 쓰는 겁니다.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과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이요.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은 free contract이라 해가지고 임의의 상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목차를 쓰시고 하나하나씩 써 내려가면 된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자라 하면요. 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국가와 정책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나 개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 담당관이 있겠죠. 중앙행정기관의 과제 담당관이나 계약 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 계약 자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해야만 하겠죠. 네, 연구자를 선정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부터 설명드리자면 경쟁, 말 그대로 경쟁에 의한 경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방식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경쟁 등의 2단계 경쟁 등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어쨌든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을 채택을 하면 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요겁니다. 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 첫 번째가 국가계약법 7조 본문에 따른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하는 경우, 일반 경쟁 방식으로 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하거나 그 다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겠죠. 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계약 부서는 입찰 공고 후에 입찰에 응한 자를 상대로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를 실시한 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이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말씀드렸죠? 임의의 상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 대상은 조금 당연히 수의계약의 특성상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어야겠죠. 수의계약의 대상 첫 번째,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free contract, 즉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 번째, 계약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입찰 절차를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네 번째, 중소기업의 보호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들어가요.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네. 아무래도 좀 계약 자체를 좀 신속하게 체결해야 되는 경우, 임의의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심의, 어떤 걸 심의를 하냐면 연구자의 선정이 계약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연구자가 어떤 대학의 교수라든가, 그죠? 뭐 박사학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 위원회 심의사항 세 번째, 정책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 자체가 정책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심의 대상이겠죠. 그 다음 연구비가 너무 무리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검토하고요. 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당연히 계약 체결이 되겠죠. 계약 체결. 그래서 계약 담당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심사한 후에 선정된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연히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 사항은 원칙적으로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프리즘에 등록이 되는데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만 공개하거나 부분 공개나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야 되죠. 그 다음 계약 변경 및 해지요. 계약 담당관은 본질적인 계약 내용이 변경이나 해제되었을 경우 당연히 그 사실을 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쵸? 이 경쟁의 방식,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 얼핏 만들어드렸던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요. 자,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대부분 협상으로 가겠죠. 근데 말씀드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방식은 미리 이런 거예요.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격 또는 기술 입찰 실시 후에 가격 입찰이 실시되는 가격 입찰이 실시 가능한 소위 2단계 말 그대로 방식이다. 그래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나 계약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격이나 기술 입찰 실시 후에 가격 입찰을 실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 제한 경쟁 입찰은요. 그 기술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기한 경우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 과제와 같은 종류의 수행 실적과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상황으로 경쟁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고요. 대부분 이루어지는 협상은 다수의 공급자가 있겠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후에 평가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서 국가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 제한 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이 세 가지가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으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말씀드린 대로 임의의 상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특징은 연구자에 대한 그 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 방식은 경쟁의 연구자 선정과 달리 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 방식이나 전문 능력, 정책 연구의 목적, 연구비가 적정으로 책정됐는지 그 다음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 연구 관리 연구자 선정 방식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테마예요. 행정협업 시스템. 요것도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요 최근 기출 문제 다시 한번 2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행정협업이요. 그래서 행정협업 책임관, 그다음에 행정협업 시스템, 행정협업 조직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고 그다음 각각의 제도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장애 임무를 설명하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20점인데 이거는 쓸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정협업이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행정협업의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당연히 업무, 그러니까 그죠? 행정기관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행정기관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 간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행정협업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 잘 쓰셔야 됩니다.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행정협업이라고 한다. 그죠? 자, 2번, 목차 2번이요. 행정협업 책임관. 먼저 임명을 해야겠죠? 누가?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죠? 소속 기획조정실장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죠? 그럼 협업 책임관의 업무는요? 뭐가 있을까요? 업무. 첫 번째, 당연히 협업 책임관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을 총괄하겠죠. 두 번째,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시스템에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 그리고 효율적 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그 다음에 관련 제도나 정비를 개선할 거고, 네 번째, 해당 행정기관의 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조정 등이 있습니다. 요거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잘 좀 메모해놔야 돼요. 그 다음 행정협업 시스템의 등록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협업 시스템을 등록한다. 그 정도 쓰시면 되고, 그러면 행정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죠.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이요. 시스템 구축. 핵심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를 위해서 실시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이나 실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같은 공석일 경우에 언제 어디서나 공석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행정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말하고요. 공동이용이요.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협업을 수행하도록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은 노력해야겠죠. 이때 행정기관이 다양한 그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관련 문서 등을 행정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그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죠. 세 번째 행정협업 시스템의 활용 촉진이요. 활용 촉진. 행정협업 시스템의 그 활용 실태, 그 다음에 평가, 분석 등을 해야겠죠. 당연히 행정 기관의 장은요, 소관 업무 중에 행정협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의 행정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번째, 행정협업의 조직에 있습니다. 행정협업 조직. 행정협업 조직이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그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 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 관련 기능, 업무 처리 절차 및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해서 통합하거나 시설,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행정협업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정협업의 개념, 책임관,
행정협업 시스템. 이게 중요하죠. 행정협업 시스템만 별도로 단문으로 낼 수도 있겠죠. 이것만 해도 20점짜리 나옵니다. 네. 그 다음 행정협업 조직까지. 그죠? 행정협업 책임관과 행정협업 시스템. 요거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키워드 잘 여기 일단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경우는 그 키워드의 나열이기 때문에 요 키워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합민원 처리 볼까요? 복합민원. 작년에는 여러분 고충민원이 나왔죠? 이번에 나온다면 복합민원 나올 수 있겠네요. 복합민원. 자, 복합민원 처리 유형에 대해서 약수라시오 나옵니다. 그럼 먼저 개념 써야겠죠? 개념. 개념 쓰시고 복합민원의 처리 두 번째, 그 다음에 처리 유형 세 가지 테마를 나눠가지고 하면 됩니다. 처리 유형에는 의제 처리가 있고 창구 일원화와 개별 처리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복합 민원이란 여러분 말 그대로 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는 겁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복합 민원 다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쓰면 일단 시작부터 틀렸다. 그래서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 그죠? 법훈 예고 이렇게 외우죠? 법령, 훈령, 예규, 고시 그죠? 법훈 예고 등에 의해서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는 법정 민원을 말한다. 다시 복합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훈 예고 등에 의해서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하는 법정 민원을 말한다. 자, 개념 이해되셨죠?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복합 민원. 그럼 처리는요? 어떻게 처리하죠? 행정기관의 장은 자 복합 민원에 대해서 담당하는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해야겠죠.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자 관계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민원을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문서의 일괄 제출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 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자, 지정된 처리 주무부서에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겁나 일 많겠네요. 그죠? 자, 복합 민원 종류 등 민원 편람 수록이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람 수록 그 관계기관 장과 협의해서 복합 민원의 종류, 그 다음에 구비 서류, 접수 방법, 처리 기간, 처리 절차 등을 정해서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처리 유형, 복합 민원의 처리 유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 처리요. 의제 처리. 자, 의제 처리가 뭐죠?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자,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의지하여 처리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걸 말을 길게 풀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제 처리 중복 유사 그러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앞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근거 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 그때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의제 처리 말합니다. 창구 일원화요. 창구 일원화가 뭡니까? 자, 여러분 민원이 되면 자 일일이 담당 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면 욕 나오잖아요. 예. 욕바지가 되는 겁니다.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욕을 안 먹기 위해서라도 주된 인허가 및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자 주된 인허가 처리 부서에 제출하면 알아서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주는 제도, 창구 일어나, 그죠? 모든 관련 주된 인허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주된 인허가 처리 부서에 제출을 하면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주는 제도가 창구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 개별 처리. 자, 처리 유형 개별 처리. 자,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역시 주된 인허가이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와 관련된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거죠. 네, 개별 처리. 그래서 어쨌든 복합 민원의 처리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개념, 처리, 처리 유형이에요. 세 가지: 의제 처리, 창구 일어나, 그다음에 개별 처리고 한다.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 이때는 민원인이 각각 신청 접수해야겠죠. 이런 거 여러분, 이 PPT가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으로, 말 그대로 마인드맵이 뭐예요? 그냥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미지 연상. 이런 것들이 이미지 연상되면 좋겠죠. 네, 시험장에서. 자, 정책 연구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정책 연구, 관리, 연구자 선정을 봤죠? 자, 이번에는 정책 연구예요. 정책 연구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원칙, 그 다음에 관리 기간, 자,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약수라시오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나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정책 연구에 대한 의의 먼저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 정책 연구란, 여러분, 정책 연구란 뭐다? 뭡니까? 일단 누가? 여러분 이제 뭔가 개념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당사자부터 쓰는 게 좋아요. 주어. 네,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연구자, 정책 연구란, 그러면 일단 누구랑 하는 거죠? 연구자랑 중앙행정기관 간에 하는 거겠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여러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해 조사 혹은 연구 등을 목적으로, 그죠? 정책 연구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정책 연구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자라고 하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계약을 맺는 건데, 근데 어떤 게, 이건 좀 있어 보이게 쓰려면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 연구라 한다. 됐죠? 다시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를 수행할, 그러니까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그러니까 돈 받는 거죠. 돈 안 주면 할 겁니까? 안 하죠. 연구 수행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 연구라 한다. 좋습니다. 자, 관리 원칙 두 번째요. 이거는 여러분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회장은 정책 연구 수행 과정상 다음의 관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 번째, 연구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한? 전문성이죠. 전문성을 확보하자. 자, 두 번째, 정책 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세 번째, 정책 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관리 기관이요. 누가 관리 기관을 합니까? 첫 번째, 정부 조직 관리 기관.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여 정부 조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을 모두 포함해서 대통령 직속 기관과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 관리를 하겠죠.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기관 요청이 있으면 대상 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추진 절차. 자, 추진 절차는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면 자, 위원회 심의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는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죠?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과제 담당관이 지정이 되면 자, 연구자 선정이요.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 담당관과 계약 담당관은 자,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뭘 수립하죠?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후에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중간 점검과 평가 및 공개. 정책 연구가 착수가 되면 과제 담당관은 자, 필요한 경우 중간 점검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 후에 결과를 공개하겠죠. 자, 그리고요. 활용 상황과 점검 심의. 자,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점검에 관한 사항은 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고요. 자, 한 30분 지났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해서 문서 기능과 문서 처리 원칙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강의도 곧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말에 시험 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쇼터디에 나와 있는 문제는 충분하게 많죠. 근데 문제가 많다는 게 양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본서를 보시고 일단 덮어놓고 쇼터디를 튼 다음에 답을 보지 말고 빈 종이에다 쓰는 연습 있죠? 네. 물론 손이 아프기 때문에 종이에다 쓰는 게 좋긴 하겠죠. 어차피 다 펜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쓰는 연습을 쇼터디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쇼터디에 나와 있는 쟁점들을 보지 않고 그냥 드립다 워드 치듯이 한번 써보시고 목차라도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개념 한번 그대로 적시해보시고 관련 판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대로 적시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면은 여러분 시험장 갈 때 많은 걸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이런 노트 있죠? 개념 노트 이런 걸 들고 가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노트. 그다음에 반드시 나올 필수 쟁점들을 모아놓은 개념 노트를 갖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